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00m 깊이로 들어간 동굴 탐험대. 그들은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하강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탐험대는 암흑 속에서 무작위로 떨어지는 낙석을 만난다. 독일 남서부의 바덴비르텐베르크주에 위치한 카를스루해 공과대학. 이곳의 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독일의 운터스베르크에 위치한 리센딩 동굴이란 곳을 탐험해왔다. 1995년에 헤르만 존머라는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이 동굴은 지속적인 탐험을 통해 매핑을 하였지만 당시 19km까지만 매핑된 상태로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동굴이었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약 4천여 개의 동굴과 미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슈퍼 동굴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탐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카를스루해 공과대학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동굴 탐험 경력이 많은 52세의 요한 웨스트하우저는 이미 수차례 이 동굴 탐험에 참여했었고, 더 깊은 공간의 내부 측정을 위해 또 한 번 탐험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이번 탐험에서 동굴 내부의 수많은 터널 중 아직 매핑되지 않은 곳을 추가로 탐험해 개척되지 않은 영역을 발견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었다. 2014년 6월 8일, 그는 2명의 전문가이자 동료 탐험가들과 함께 해발 1800m 지점에 위치한 동굴 입구로 향한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 국경 근처 알프스에 위치한 이 동굴은 그 깊이가 1148m로 독일에서 가장 깊고 긴 동굴이었고, 동굴 안은 가파른 수로와 많은 수의 좁은 통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19km 이상 수평으로 뻗어진 형태였다. 특히 그들이 이동해야 할 코스는 축축하고 미끄러운 바위가 가득한 통로를 지나거나 물로 채워져 있는 약 1m 폭의 공간을 통과해야 했고, 수직 구간에서는 로프 사용이 필수였다. 요한은 먼저 동굴 입구로부터 400m 아래 지점에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로프를 타고 이동한 뒤 그곳에서 1000m 아래 지점에 있는 푸른색의 무릉덩이 구간으로 하강 후 보트를 타고 안쪽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예정대로 베이스 스테이션 지점까지 내려오는 동안 요한은 평소보다 코스가 더 험난해진 기분을 느껴 좀 더 안전에 신경 쓰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후 두 번째 수직 구간을 향해 하강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두 번째 구간의 벽은 매끄럽게 쭉 뻗어 있는 형태가 아닌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암석들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프가 암석에 걸려 손상을 입거나 로프로 인해 낙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가능한 움직임 없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했다. 그런데 요한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던 팀원은 그의 로프가 암석에 걸려 위험해 보였고, 작지만 낙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온 길을 돌아갈지 잠시 의논하였지만 다시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지친 상태라고 판단해 기존대로 이동을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곳은 빛이 전혀 없는 암흑속이었고 오로지 팀원들이 갖고 있는 헤드랜턴에 의지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빠르게 하강을 해 안전지대에 머물기로 한다. 그렇게 다시 하강을 시작한 요한과 팀원들은 다행히 두 번째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는데, 하지만 아직 한 번의 수직 구간이 더 남아 있었고 그것을 지나야 푸른 빛의 무릉덩이 구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이 4번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굴에 들어온 지 10시간 정도가 흐른 뒤였다. 팀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해 매핑된 구간 중 가장 끝 구간인 6번 지점을 향해 가기 시작한다. 이 구간은 수평 구간이었지만 암벽을 타고 오르거나 불규칙하고 미끄러운 암석을 건너는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오히려 수직 구간보다 더 조심해야 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암석이 많은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요한의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렸고, 이에 팀원들이 요한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팀원들은 요한의 헬멧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암석에 머리를 맞았다고 판단하였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요한이 스스로 동굴 밖으로 이동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곧장 팀원 중 한 명이
구조 요청을 위해 동굴 밖으로 출발하였고 약 10시간의 상승 끝에 동굴 입구에 도착한 팀원은 급히 산악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한다. 6월 9일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뒤 구조대원들이 동굴 근처에 도착하였고 동굴 안팎의 소통은 케이블링크라는 무선 송신기를 이용했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바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마땅치 않았고 이후 주변 지역에서 구조대와 헬리콥터가 도착하기 시작한다. 6월 10에서 11일 사고 발생 3-4일째 당시 동굴 탐험 경력이 있던 의사들과 몇몇의 구조대원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치료를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경미한 두개골 외상을 보인 요한에게 각국의 의사들은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지원 요청을 한다. 며칠에 걸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의사들이 몰려와 요한에게 필요한 약품과 구조 장비를 지원한 끝에 드디어 그는 동굴 밖으로 이송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6월 14일 사고 발생 7일째 15명의 이탈리아 구조팀이 사고 지점에 도착해 요한을 특수 제작한 들것에 올려 단단히 고정시켰고 조금씩 운송을 시작한다. 운송은 동굴 안의 여러 지점을 기점으로 하였고 매 지점마다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보충하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뒤 다시 이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6월 16일 사고 발생 9일째 구조대는 동굴의 입구로부터 약 700m 지점에 있었고 이 지점부터는 수직 구간으로 도르래를 이용해 그를 운송하였다. 사고 발생 12일째가 되던 6월 19일 오전 11시 44분 마침내 동굴 밖으로 모습을 보인 요한은 들것에 단단히 묶인 채 안전지대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급한 치료를 받은 뒤 즉시 헬리콥터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구조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728명의 구조대원이 모였고 그렇게 약 2주 동안 24시간 내내 이루어졌던 구조작전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사건 이후 요한은 다행히도 약간의 골절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였고 몇 달간 이어진 치료와 휴식을 통해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리고 주 정부는 동굴에 일반인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하였고 전문가들 또한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만 입장을 허용하며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방지책을 내놓았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